예,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전 좌석이 다 찼습니다. 해공텔 2부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 1부 같은 경우에는 강의를 통해서 뭔가 좀 학생들에게 전달을 하고자 했던 게 있었다면 2부에서는 어떤 토크 형식으로 좀 수험생들과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댓글도 좀 뭐 읽어가면서 그리고 공부 방법에 대한 얘기도 좀 편안한 마음으로 좀 하면서 너무 딱딱하지 않게 진행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어떻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공무원 학원에 온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안 된다고 하던데 공무원 학원에 온지 정확히 이제 1년 반 정도가 좀 돼 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좀 이 공무원 학원에 왔을 때 느꼈던 감정과 지금 감정은 또 시간이 지나면서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좀 많이 놀랬고 왜냐하면 제가 뭐 저희 때 수업을 들으신 우리 수강생들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제가 한 15년 가까이 입시 그 교육의 메카라는 대치동에서만 인터넷 수업도 잘 안 하고 현장에서만 대치동에서만 한 15년 넘게 수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말 그대로 이제 우물안 개구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입시만 했었고 그다음 공무원 한국사도 전혀 경험이 없었고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이제 맨 처음에 와서 첫 강의를 했던 강남에서 첫 강의를 했는데 그때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너무 놀랬고 왜냐하면 그 진지한 표정 그 다음에 그 간절한 눈빛 때문에 제가 완전히 홀리게 되고 그리고 지금 1년 반이 지난 이 시점에는 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인생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도 이 댓글을 달아주신 나이 많으신 그러니까 지금도 아까 전에도 보니까 애기 어머님이 애기를 옆에다 놓고 지금 이 모니터를 보고 계시답니다. 그러니까 제 수강생 중에는 그렇게 지금 힘들게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대치동에서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경험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대부분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그리고 부모님들이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관심이 많고 그래서 거의 학생들을 케어를 해가면서 부모님들의 케어 속에서 이렇게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좀 눈빛이 간절함이 물론 공부를 하고자 하는 의욕은 있죠. 근데 막 그런 간절함이 없었거든요. 근데 오면서 이제 여기 와서 수업을 하면서 매번 몸이 아플 때도 중서가 속으로 제 속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서가 힘내라 힘내라 하는 이유가 너무 눈빛이 간절해서 조금이라도 좀 열정적인 수업을 하지 않는 날은 제가 가면서 많이 반성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공무원 학원 수업을 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15년 넘게 오후 2시에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입시를 하니까 새벽에 잠을 자고 오후 2시에 일어나고 뭐 이런 반복된 생활을 하다가 요즘에는 새벽 6시에 기상을 하니까 뭐 완전히 생활 패턴도 바뀌었고 그리고 저의 생활 자체도 완전히 다 변화됐습니다. 근데 지금 왜 이 얘기를 꺼내냐면 너무 공부법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좀 이 현장에서 하고자 하는 게 뭔지를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들은 사실은 이제 공부법이죠. 근데 누구나 공부는 어렵습니다. 저도 물론 이제 저랑 같이 수업을 하신 분들은 많이 들었겠지만 저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저도 공부를 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집이 넉넉하지를 못해서 대학교도 한 8년에 걸쳐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을 다니는데 남들은 한 2년 다니는 그 2년이면 딴다는 석사학위를 저는 한 6년에 걸쳐서 따고 또 바람이 불어서 뭐 사학이 아닌 다른 과목을 또 석사학위를 따겠다고 또 문학 공부를 시작하고 뭐 이러면서 굉장히 길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감정들은 공부는 해도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공부만큼 또 보람된 것도 없습니다. 제가 수업하면서 매번 얘기하지만 사람은 정말로 딱 아는 것만큼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요 근래에 이제 제가 내세우고 싶은 저의 프로필은 정말 역사를 좀 역사답게 가르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학원에 처음 왔을 때 그 학생들을 보고 놀랐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까는 겁니다. 여타 다른 교수님들의 그 암기식 교육 방법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학습을 제대로 하시는 교수님들도 있습니다. 근데 막 그냥 암기를 시키고 그냥 그 인과관계나 이런 것도 설명을 하지 않고 이제 그런 교육 방법에 대해서 좀 뭔가 좀 칼을 들이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지금 오늘도 수업을 하고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업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교육 방법이고, 그리고 학생들을 역사를 공부하면서 계속 고통스럽게만 만드니까, 역사라는 과목이 얼마나 재미있고 역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걸 배울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간과하고 놓치고 그냥 암기를 시키고 외우게 시키면서 오히려 역사를 공부하면서 역사를 싫게 만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도 올라왔던 어머님이 뇌종양이 걸리셨답니다. 근데 공부를 하시다가 포기를 해야 될, 그러니까 집안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그분이 아마 듣고 계실 텐데 제가 게시판으로도 올렸지만 정말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수강생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단 한순간도 수업 시간에 게을리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공부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분들이 꼭 합격을 해서 그 뭐 어머님에게 또 다른 기쁨을 안겨드릴 수 있도록 하여튼 한국사가 그분의 인생에서 또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하여튼 좀 그래요, 마음이. 오늘도 토크쇼를 준비하라고 하는데 사실은 도입부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는 좀 여러분들에게 좀 뜨겁게 공부하는 마음 뭐 이런 것들을 좀 전달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바람이었어요, 사실은 오늘 이 자리가 저한테는. 그리고 제가 제 얘기를 해보면 시골 깡촌에서 태어나서 저는 사실 좀 출세한 케이스입니다. 우리 동네에서는. 그러니까 완전히 시골 뭐 12가구 있는 마을에서 태어나서 제가 대학을 들어갔을 때 저희 어머님 아버님은 다 아실 거예요. 저희 어머니 아버님은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신 분입니다. 두 분 다. 저희 어머니 아버님은 제가 학교를 성황대학교를 진학을 했는데 그 성황대학교가 서울대인지 아시는 분입니다. 그거 구분이 안 되시는 분이에요. 그런 구분이. 그래서 플랜카드를 걸어서 나를 굉장히 슬프게 만들었던. 나는 서울대학교가 아닌데 갔더니 플랜카드가 걸려 있고 그런 부모님 밑에서 공부하면서 어려웠었습니다. 뭐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고, 제가 얘기했지만 저의 수업 시간에 나오는 어떤 농이나 그런 것들은 사실 현장에서 길러진 겁니다. 뭐 나이트 삐끼도 해보고 진짜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대학 때부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하면서 돈을 벌면서 공부를 해왔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은 이렇게 이제 켜켜이 쌓이다 보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저를 강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수업을 하면서 어지간한 거에는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지금 여기 뭐 많은 얘기들이 막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실시간으로 지금 제가 몇 가지 좀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것들 얘기를 좀 하면서 좀 편안하게 좀 진행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1부는 여러분들이 지금 공지가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1부는 공부법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2부는 우리가 지금 이제 제일 가까운 시험이 뭐죠? 그래 큰 시험 중에는 이제 국가직 시험이죠. 물론 이제 사복 시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일 큰 시험은 국가직 시험이라고 보면 이 기출 문제를 가지고 좀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학습 방향을 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2부에 가져볼까 합니다. 근데 이것도 기출 문제를 해설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절대 해설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번 웃어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공부를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2부에서 기출 문제를 보면서 얘기를 좀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일단 공부법에 대한 원론적인 것들은 다른 거는 없고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역사는 인간의 행위가 시간 속에서 펼쳐지는 것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건은 이제 시간을 놓고 시간 속에서 인간의 행위가 어떻게 펼쳐지느냐, 어떻게 전개되고 있느냐, 이걸 이제 공부하는 게 역사인데 이 인간의 행위에는 반드시 개연성이 있고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행위의 동기나 원인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액션을 취할 때는 그 액션의 이유가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그냥 그 일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수업을 할 때 매번 얘기하는 거냐면 하는 건데 역사를 역사답게 배운다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제가 문화사 시작할 때 매번 얘기하는 건데 자, 인간이 어떤 행위를 합니다. 이런 행위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동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어떤 액션을 취할 때는 그 액션에 이유가 있어요. 물론 아무 이유가 없이 하는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일들이 있죠. 뭐 이런 것들은 뭐 이유가 없어요. 가렵지도 않은데 그냥 손이 올라가는 경우죠. 근데 보통 이제 인간과 인간이 만나서 행위를 하는 것은 보통 인과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행위에 동기가 있다는 거죠. 이유가, 원인이. 그리고 이 원인을 통찰력 있게 보려면 이 사람의 뇌 구조를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의 가치관이 될 수도 있고요. 이 사람의 가치관은 뭐 신념이니까 이 사람의 종교가 될 수도 있고 이 사람의 교육 수준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의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사람의 행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복잡한 거죠. 복잡한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런 것들이 행위가 모여서 뭐를 만드냐면 인간의 삶을 만들어요. 우리가 이 인간의 삶을 배우는 거거든요. 어떻게 나눠서 배우냐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나눠서 배우는 겁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나눠서 배우는 거예요. 최근에 여당과 야당에서 하고 있는 선거구 확정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기 당에 어떻게 하면 유리하게 선거구를 확정할까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전략이 깔려 있죠. 그러니까 한치의 양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자기네들의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선거구 확정이라는 어떤 그런 이슈가 있으면 그것이 어떤 행위로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 그게 정당의 어떤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거거든요. 또 야당 쪽에서는 18세까지 선거를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럼 어린 연령층이 선거를 하게 되면 누구에게 유리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 다 계산이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정치라고 하는 것도 그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는 원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결국 원인은 뭐냐면 정치의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권력을 잡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붕당? 사화? 다 기본적인 원인은 권력을 잡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공부하는데 모든 것은 다 원인이 뭐예요? 권력을 잡기 위해서예요. 권력을 잡기 위해서 모든 일들이 발생되는 겁니다. 갑신정변을 일으킨 것? 급진개화파들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치도 기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 권력이라는 게 뭔지도 또 통찰력 있게 바라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 보면 경제사를 공부할 때 토지제도도 정치적 역학관계로 그릴 수 있고요. 불교 사상도 정치적 역학관계로 만들어낼 수 있고요. 성리학도 정치적 역학관계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치는 인간의 삶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죠. 그래서 정치를 또 배웁니다. 실질적으로 정치사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죠. 시험 문제는 가장 많이 나옵니다. 정치사 문제가 가장 기본이 되고 거기서 이제 파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를 보면 경제사, 사회사는 우리가 사회 경제 구조라고 해서 인간의 삶이라고 그냥 직접 배우는 겁니다. 뭐 문화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죠.
그렇죠? 인간의 삶의 흔적들을 다 배우는 겁니다. 생활 양식들을. 우리가 인간의 삶의 흔적들을 유적이라고 하고 그걸 우리가 문화재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배워가면서 또 암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아, 통일신라 시대 사람들은 어떤 불상을 만들었을까? 삼국시대 사람들은 어떤 불상을 만들었을까? 이런 거를 배워가는 겁니다. 그냥. 왜? 그게 결국 그 시대를 살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고 신념이고 종교일 테니까 그런 것들을 배워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삶에 대한 이해를 하겠다는 마음가짐 없이 역사를 공부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역사 학문 자체를 조롱하는 겁니다. 그러니 앞글자를 따서 외우는 겁니다. 역사가 무엇인지를 본인이 모르기 때문에 수험생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거는 사실 학문을 모독하는 겁니다. 제 입장에서 보면. 수험생들은 그때그때 달콤할 수 있습니다. 수험생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모 암기방 이런 데서 앞글자를 따서 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근데 적어도 가르치는 선생은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가르치는 선생님은. 그게 아무리 달콤하더라도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최소한의 역사에 대한 존경과 역사에 대한 예의입니다. 어떻게 독립운동을 하다가 죽은 그 많은 그 독립운동가들의 이름을 앞글자를 따서 노래를 붙여서 외웁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던 신미양요 때 광성보에서 어재윤이 죽은 것을 미미광어라고 해서 뒤에 막 광어가 막 다닙니다. 실제 광어 있죠? 광어 알아요? 광어? 물고기 광어? 그거를 깔아놓고 그렇게 외우라고 시킵니다. 어재현, 어재순 형제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진짜 그 형제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면 그렇게 광어로 표현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광성보와 어재현을 그렇게 광어로 표현합니까? 그건 역사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역사에 대한 이 예의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이유는 책을 펼쳤을 때 마음을 어떻게 갖고 공부하느냐는 그 과목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 보면 수학책을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 수학책을 펴면 욕이 나오거든요. 제 경우에는 그랬어요. 피면 근데 여러분들 중에 한국사의 책을 피면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점수가 안 오르죠. 당연히 안 오릅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쇼를 하고 연극을 하는 거 그걸 어떤 분들이 굉장히 조롱하면서 댓글을 올리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진짜 연먹으라고 하십시오. 제가 왜 연극을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왜 그렇게 쇼를 하는지 압니까? 그 아까 전에 뇌종양이 걸린 어머님을 둔 그 학생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혹시라도 재미가 없을까 봐. 그분이 지금 무슨 낙으로 역사책을 보고 계시겠습니까? 무슨 낙으로 한국사 인강을 보고 있겠습니까? 지금 제 얼굴을. 그래서 그러는 건지는 아무도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조롱하면서 뭐야? 강사야? 배우야? 연극하는 새끼야? 부탁인데 강의나 듣고 깠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제 강의를 제대로 들어보고 그래도 제 강의가 아니면 깠으면 좋겠습니다. 강의를 들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까는 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문화사 공부하는 방법 좀 더 해주세요. 정말 어려운 질문입니다. 문화사는 매핑을 할 수가 없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제 사상사나 이런 것들은 불교사나 제가 성리학 같은 경우는 매핑을 해드리죠. 근데 그 밖에 뭐 저서들이나 그 다음에 뭐 문화재들 말 그대로 석탑, 뭐 고대의 불상, 그
그다음에 고대, 고분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매핑을 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매핑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뭐 이렇게 인과관계에 맞춰서 딱 이렇게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계속 개발 중인데 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화사는 다른 방법은 없고 그냥 꾸준하게 반복해서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 저도 대학 때 문화사가 굉장히 힘들었었던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걸 외워야 되는 거거든요. 문화사는 뭐 이 그림을 누가 그렸는지, 그리고 이 책의 내용이 뭔지, 뭐 이런 것들. 우리 특히 조선 후기 실학 파트 보면 사람들이 어떤 책을 쓰고 그 책의 내용을 물어보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은 지엽적으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요 근래에 많이 쓰는 말인데, 좀 제발 단기간 내에 좀 끝내려는 마음을 버리십시오. 단기간에 하는 공부는 단기간에 까먹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하십시오. 암기를 천천히 하세요. 암기를 빨리 하신다고 좋은 게 아니고요. 암기를 빨리 하면 오늘 외우잖아요. 내일 까먹어요. 그런 공부는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상을 놓고 불상 3개를 오늘 하루 종일 보고 있는 거예요. 시간 날 때마다. 그냥 그렇게 외우시라고요. 하루씩 하루씩. 영어 단어를 하루씩 하루씩 꼬박꼬박 외우듯이 그냥 한 번씩 스쳐 지나가면서 보는 겁니다. 문화사는 뭐 방법이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냥 꾸준하게 한 번씩 보고 계속 자다가 뭐지? 불상 이름이 뭐였지? 기억이 안 나면 또 일어나서 책을 펼쳐보고 아 맞아 이러고 또 자고, 뭐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공부할 때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문화사는 뭐 그렇게 특별한 문화사에 대한 방법 뭐 그런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 암기 방법으로 공부하면 안 되나요? 당연히 암기 방법이 있으시면 본인의 암기 방법을 가지고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앞글자를 따서 외우는 거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강의를 하는 선생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수업 자체가 그런 식으로 흘러간다는 것은 안 된다는 거고, 본인이 수업을 듣고 예를 들어서 암기를 할 때 본인의 암기 방법을 가지고 말을 만들어서 외우는 건 그건 전략이죠. 그리고 어느 정도 그거는 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암기하는 방법이 나름대로 있다? 그건 좋은 거죠. 그래서 앞글자를 따서 외우든 뭔가 연상 기억을 하든 본인의 암기법이 있으면 그거는 그 방법을 그대로 따라서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뭐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중석생 건강을 좀 챙겨주세요. 예, 제가 요즘에 지금 여기 구내염도 많이 나고 뭐 이렇게 좀 쉬지를 못해가지고 제가 지금 한 2달째 하루를 못 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하여튼 컨디션을 조절을 좀 잘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건 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스터디하는 방법은 제가 수업 시간에도 얘기를 해드리는데 스터디는 조장이요 좀 강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지적을 하고 통제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공부를 안 해는 사람들이 있으면 정확히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당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대학원 다닐 때 이제 대학원에서 세미나 수업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럼 이제 어떤 사람이 논문을 써와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논문을 성의 없이 써오면 그 시간 자체가 다 이상해지죠. 왜냐하면 그 논문을 읽고 반론을 제기하고 예를 들어서 그걸 통해서 공부를 하는 건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등록금도 엄청나게 비싸지 않습니까? 근데 그 친구가 혼자 사정이 있어서 소논문을 제대로 못 써와요. 근데 읽어보니까 너무 형편없어 논문이. 그럼 그거를 용서해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8명이면 그 8명의 어떻게 보면 이 수업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거를 이 사람 하나 때문에 완전히 초를 치는 거죠. 그러니까 논문을 쓰는 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 계획을 하고 몇 달 동안 계획을 해서 논문을 발표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그걸 읽고 야 논문이 좋다. 그리고 그 논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논문에 대한 지적을 하고 좋은 점들을 또 배우고 그러는 거지. 스터디도 마찬가지예요. 스터디도 몇 사람이 열심히 하면 따라오거든요. 근데 조장이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혼을 내줘야 돼요.
화를 내지 말고. 알죠? 화내면 지는 거야. 혼을 내야 된다고. 혼. 창피하게. 창피할 정도로 혼을 내야 돼. 스터디를 운영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창피할 정도로 혼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사 이게 참 이분이 참 걱정이네요. 한국사 좋아하는데 문제 풀면 점수가 안 나온다. 제가 왜 안 나오는지 바로 얘기해 드릴게요. 그건 암기를 안 해서 그래요. 그냥 수업만 듣고 있는 거죠, 즐겁게. 근데 외우질 않는 거예요. 외우는 걸 귀찮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매번 얘기하는데 기본이나 심화 강의를 듣고 제 기본 심화 올인원 강의를 듣고 점수가 예를 들어 60점이 나왔다. 그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강의를 어떻게 하는데 60점이 나와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공부를 전혀 암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수업만 듣고 시험을 보는 겁니다. 본인이 전혀 정리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암기를 안 돼 있으니까 맨날 볼 때마다 헷갈리는 거예요. 2번 같기도 하고 3번 같기도 하고 아는 문제이긴 하고. 선생님, 삼국시대 이후로 진도가 안 나갑니다. 다 그렇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삼국시대까지 나갔으면 많이 나간 겁니다. 이론과 사료를 어떻게 접목시켜야 될까요? 그러는데 사실은 사료가 이론 정리가 잘 돼 있으면 사료를 안 읽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사료를 읽다 보면 이론에서 배운 키워드들이 곳곳에 박혀 있거든요. 그래서 사료를 분석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사료의 비중을 많이 두지 마시고 이론을 정리하는 데 비중을 많이 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사료나 이런 것들이 정리할 시간이 없으시면 기출문제를 풀면서나 이럴 때 그 나오는 사료들 있죠. 그런 사료들을 기억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실제로 사료를 공부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사료 정리하고 기출문제반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사료 정리 그 집을 나눠드리면 그 중에서 중요한 사료들만 몇 개 읽어드리고 다 읽어드리지 않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계속 나와요. 그 사료들이. 그러니까 만약에 시간이 많이 부족하신 분들, 사료를 읽어보고 싶은데 많이 부족하신 분들은 이론 정리를 열심히 하시고 그냥 바로 기출문제를 푸셔도 돼요. 그리고 기출문제를 풀면서 그 기출문제에 나와 있는 사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료들을 보면서 사료를 분석하는 감을 익히는 것도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커리큘럼에 대한 얘기를 좀 그 전에도 나와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커리큘럼이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제가 노량진에서 진행하고 있는 커리큘럼은 뭐 생기 초반이 있고 그 다음에 올인원으로 바로 이제 넘어가죠. 기본 심화가 같이 이루어지는. 그리고 이제 그게 끝나면 기출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테마별 예상 문제를 풀고 그리고 실전 동형 모의고사를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흐름이 연결되는데 이 커리큘럼은 꼭 본인이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학습 성취도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경우도 있죠. 올인원 강좌를 바로 시작을 해요. 생기 초반 안 듣고. 올인원 강좌를 딱 하고 올인원 강좌를 열심히 들어요. 기출문제도 안 풀고 아무것도 안 풀어요. 그런데도 90점을 맞는 분들이 있어서 합격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기출, 테마별 예상 문제, 실전 동영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오로지 올인원 강좌만 듣고 제가 내주는 데일리 테스트 잘 풀고 그리고 해커스 기본서에 있는 문제집들 잘 풀어서 시험을 봤는데 합격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개인별로 학습 성취도가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가 깔려 있으신 분들은 굳이 계속 이렇게 학원에서 원하는 컨텐츠 그 커리큘럼을 그대로 따라올 필요가 없죠. 중간에 한두 개씩은 생략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질문은 왜 올라오는지 인강으로 듣는 사람은 데일리 테스트를 계속 줍니다. 자료실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계속 올려드립니다. 펴두신 건지 확인해 보세요. 근현대사를 효율적이는 근현대사는 전근대사와는 학습 방법이 완전히 다르죠. 사실은
제 매핑 수업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댓글을 읽어보면 근현대사 쪽이 더 좋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근현대사가 더 매핑에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현대사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매핑을 하기가 아주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따닥따닥 인과관계가 붙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현대사 효율적인 학습 방법은 매핑으로 잘 좀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핑 노트는 어디서 팔아요? 학원에서 판답니다. 어떤 분이 전 선사시대가 좋은데 이게 이제 한국사 떨어지는 이유입니다. 알죠? 우리 제가 수업할 때도 얘기했는데 요즘에 응답하라 1988 보면 거기 나오는 여자 주인공인 덕선이라는 애가 계속 수학을 집합만 하고 있죠. 그게 수학을 못하는 학생들의 특징입니다. 집합만. 그러니까 제가 농담으로 맨날 얘기하는데 국사를 이제 시작을 해요. 그럼 이제 의욕을 가지고 시작을 하니까 선사시대 구석기 유적지를 막 외웁니다. 다 외우죠. 꼼꼼하게. 그럴 때는 이제 어떤 질문도 하냐면 말도 안 되는 뭐 빙하기 질문도 나오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열정이 있는 거죠. 선사시대를 공부할 때는.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비름빙기가 정확히 몇만 년 전입니까? 뭐 이런 질문도 올라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딱 보면 열정이 느껴지죠. 사실 몰라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열정이 느껴져요. 근데 이분들이 계속 선사시대만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선사시대는 나오면 한 문제, 안 나올 때도 많습니다. 근데 양은 되게 많죠. 필기를 해보니까 매핑 노트랑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러면 안 사도 당연히 안 사도 되는 거죠. 사가지고 야 똑같다 이럴 필요는 없는 겁니다. 당연히 안 사도 되는 겁니다. 독립운동사가 너무 어렵대는데요. 독립운동사는 좀 수업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들은 제 수업을 들어보면 독립운동사 부분은 쉽게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뭐 자신 있고 강한 파트이기 때문에 좀 매핑을 좀 해가면서 독립운동을 좀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대 시점 기준으로 이론 정리와 기출문제 푸는 것 중 어느 쪽의 비중, 이것도 역시 학습 성취도에 따라 다릅니다. 이것도 지금 현장에서도 많이 올라오는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지금 이론 정리를 해야 됩니까? 기출문제를 풀어야 되는 겁니까? 제가 물론 일반적인 사례는 아니지만 점수대를 놓고 얘기하면 만약에 해커스에서 보는 모의고사를 봤는데 이제 얼마 뒤에 1월 모의고사를 보거든요. 모의고사를 봤는데 80점 정도가 나왔다. 80점 이상이 나온다. 그러면 기출문제를 푸는 게 좋습니다. 근데 80점이 안 나온다 모의고사를 풀면 그분들은 이론 정리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분은 이론 정리를 하는데 시간을 많이 쏟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이 끝나면 85점, 90점은 나와야 이론 정리가 끝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점수대를 계속 유지하는 방법은 이론 정리를 계속 해가면서 하는 게 아니고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이론 정리가 계속 되죠. 그러니까 결국 제가 기출문제 수업하면서 얘기하는 거지만 기출문제는 문제를 풀기 위함이 아니고 자기가 넣어놨던 이론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새로운 이론이 나오면 안 됩니다. 기출문제를 푸는데 이야 처음 들어봐. 이러면 이론을 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풀 때는 저렇게도 저 개념이 연결될 수 있구나. 내가 저걸 외웠었는데 까먹었는데 맞아. 저게 중요했었지. 이러면서 기출문제를 푸는 겁니다. 기출문제는. 그리고 이분이 댓글을 자기가 달아줬네요.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은 어떻게 하나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한국사 능력검정은 제가 이거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으로 돈을 너무 많이 벌었던 사람이라서 제가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1탄지 아십니까? 근데 지금은 안 합니다. 근데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은 단기간 내에 딸 수 있습니다. 그거는 완전히 스킬입니다. 70점만 맞으면 1급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처럼 상대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전략만 잘 잡으면 그냥 딸 수 있습니다.
한 달 정도만 투자하면 바로 70점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공무원 수업이랑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수업을 듣고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을 보면 그냥 땁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공무원 9급 한국사가 그러니까 7급도 있겠지만 공무원 한국사가 한국사 문제 난이도로는 최상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한국사를 이길 수 있는 한국사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사 시험 중에서는 공무원 한국사보다 어려운 한국사 시험은 대한민국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공부하면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은 토요일 날 오전에 가서 그냥 주워 오면 됩니다. 인증서를 받으러 왔는데요. 이러면 쫙 하고 받아오시면 됩니다. 사복이신 것 같아요. 3월 시험이라고 보니까 단과 강의를 듣고 있는데 이거 끝나고 심화 안 듣고 기출문제로 넘어가도 되나요? 넘어가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커리큘럼은 정해진 커리큘럼대로 가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적 커리큘럼을 제시해드리면 그 일반적 커리큘럼대로 가지 마시고 본인의 학습 상태에 따라서 변형시켜서 그리고 본인의 시험에 맞춰서 정리를 해놓으셔야 돼요. 계획을. 그러니까 사복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3월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좀 빨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십시오. 배터리를 좀 많이 넣어가지고 다니십시오. 수능 문제를 푸는 것도 도움이 되나요? 제가 얘기하는데 도움이 안 될 수는 없죠. 그리고 제가 데일리 테스트 문제 중에 제가 수능 문제입니다라고 해서 풀어드리는 문제도 있고 넣어드리는 문제도 있어요. 도움이 안 되진 않는데 저 같으면 수능 문제 풀 시간에 기출 문제를 풀겠습니다. 저 같으면. 그러니까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문제를 풀 때 저 같으면 공무원 기출 문제를 풀겠습니다. 도움이 안 되진 않습니다. 도움이 되는데 왜 공무원 한국사를 준비하면서 다른 시험의 기출 문제를 풉니까? 어차피 같은 거라면 그 시험의 기출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낫다는 쪽입니다. 그리고 제 수업을 듣다 보면 수능 문제를 변형시키거나 수능 문제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공무원 시험이 이렇게 바뀌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는 예상치에서 제가 고민을 해서 넣는 거지 여러분들은 별도로 수능 문제집을 사다가 풀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듯 싶습니다. 그 시간이면 오히려 공무원 기출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죠. 그 다음에 이마룡 닮았어요. 여기 아이디가요. 이 사람이 공개하겠습니다. AGAI 기억하겠습니다. 강준만의 한국 근대사 산책 시리즈 너무 하드할까요? 이 책은 너무 하드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그 근대사 산책 시리즈라는 게 있거든요. 저도 책을 다 갖고 있는데 근현대사 산책 같은 경우만 해도 한 10권 정도 돼요. 근데 이런 거는 읽을 필요 없죠. 이건 이제 거의 이제 전문적 지식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읽는 거고 이런 거 제가 똑같은 거예요. 이런 거 읽을 시간이면 기본서 읽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선생님 사극을 보면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되죠. 근데 그 시간에 왜 사극을 보고 있냐고. 무슨 얘기 이해되세요? 도움이야 되죠. 왜 안 되겠습니까? 정도전 보면 도움 되나요? 누가 도움 되죠 당연히. 정도전 같은 드라마는 보면 도움이 돼요. 근데 왜 그 시간에 정도전을 60부작을 보고 있냐고. 좀 이상한 거지 그거는. 전근대사와 근현대사에서 비중을 어느 쪽에 두는 게 맞나? 저는 좀 문항수별로 얘기하면 당연히 전근대사 쪽이 중요한데 저는 오히려 근현대사 쪽에 두라는 쪽입니다. 변별력은 근현대사에서 거의 다 갈립니다. 9급 같은 경우는. 7급 같은 경우는 전근대사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근현대사는 7급과 9급이 거의 난이도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9급도 근현대사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공부할 때는 비중을 저는 반반씩 두고 공부하라는 쪽입니다. 그 얘기는 반반씩 두라는 거는 근현대사 비중을 많이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근현대사가 나와봤자
8문제, 7문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많이 나오는 겁니다. 작년 국가직 같은 경우는 6문제가 나왔거든요. 근데 전근대사 문제가 그런 게 많은 거죠. 근데 근현대사에서 변별력이 많이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변별력이 높은 문제들이 근현대사에 나오기 때문에 공부를 할 때는 근현대사 비중을 상당히 많이 두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쪽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떨어지는 겁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선사시대 공부 주로 하시는 분들, 삼국시대 왕들 업적 너무 많이 외우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뭐 무장투쟁사나 독립운동사 넘어가면 헬렐레 거리고 웃고 있는 거예요. 전혀 공부를 안 돼 있는 거죠. 그런 쪽은. 법원직 경찰직 문제를 풀어보는 거는 아주 좋습니다. 제가 수업하면서도 얘기하는데 법원직 문제는 수능 문제와 거의 제일 유사합니다. 공무원 시험 문제 중에서. 그 다음에 유사한 게 국회직 8급입니다. 근데 구하기가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직 문제는 구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법원직 문제는 거의 수능 문제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순서를 제가 얘기해 드렸죠. 이번 연도에 수능으로 나왔다? 그럼 한 1, 2년 있다가 법원직 문제로 문제가 그대로 나옵니다. 아예 같은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법원직 문제로 나오면 1, 2년 있다가 일반 행정직 문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과거 법원직 문제를 풀어보는 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경찰직 한국사 문제를 무시하는 분들이 있는데 경찰 문제를 무시하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왜냐하면 경찰은요, 영어는 일반 행정직보다 쉽습니다. 많이 쉽죠. 경찰은 일반 행정직보다 쉽습니다. 근데 한국사는 일반 행정직보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경찰 특유의 개수 찾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 한국사 문제를 풀으면 개념이 명징하게 잡혀 있지 않으면 개수 찾는 문제를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를 풀면서 연습을 하는 건 아주 좋은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죠. 같은 시간이면 이렇게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풀어보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법원직, 경찰직 문제를 풀어보는 게 더 좋다는 겁니다. 구할 수만 있다면. 그 다음에 외무형사직은 기출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실제로. 근데 외무형사직 같은 경우는 정말 다양한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면 됩니다.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외무형사직 문제는 문제가 좀 까다롭습니다. 교육행정직도 일반 행정직과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방직 지방교육행정직은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좀 쉽고, 그 다음에 서울시 국가직이나 이런 교육행정직은 조금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교행이라고 해서 다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지방직이 조금 난이도가 더 낮습니다. 시험장에서 국사는 몇 번째로 푸는 것이 좋나요? 이거는 제가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람마다 다릅니다. 국사가 정말 자신 있다. 그럼 국사 먼저 푸는 게 맞죠. 자신 있는 과목을 먼저 푸는 겁니다. 시험은 그런 거예요. 시간도 단축시키고 있을 수 있고 좋죠. 사복 특징은 일반 행정직과 유사하다. 그러니까 일반 행정직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되고 사복 문제도 뭐 우리가 기출에서 많이 다루는데 별로 다르지 않다. 공부하는 방법은 일행과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군무원도 요즘에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군무원은 문제가 25문제가 나와요. 20문제가 아니고. 근데 군무원 문제는 일반 행정직 문제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쉬운 듯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실 때는 군무원에 맞춰서 공부하시는 게 아니고 다 일행에 맞춰서 공부하시는 겁니다. 일반 행정직 문제를 풀어보면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군무원도 기출이 없습니다. 시험지를 다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7급 영어가 없어지면 국사는 더 어려워질까요? 당근입니다. 7급의 영어가 없어지면 국사는 당연히 어려워집니다. 지금도 7급에서는 국사 문제가 정말 어렵습니다. 7급은. 물론 이제 경제학이나 이런 쪽이 있기 때문에 국사가 상대적으로 밀리는 감이 없지 않은데 7급은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오늘따라 코가 더 크세요. 이렇게 제 취약점을 건드시면 안 됩니다. 알죠? 뚱뚱한 사람한테 너 뚱뚱해 이러면 얼마나 기분 나쁜지. 다들 좋다고 난립니다.
해커스 모의고사와 실제 고사장 시험 난이도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그랬는데 해커스 모의고사는 출제하시는 선생님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니까 해커스로 얘기하면 제 모의고사가 제일 쉬운 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출제하는 모의고사 가장 쉽고 그 다음에 서익환 선생님, 신임서 선생님 모의고사가 좀 어렵습니다. 혼나야 됩니다. 코크다스랍니다. 정말 이러면 삐집니다. 한국사 기본 심화 강의를 선생님 거를 안 들었는데 문제풀이는 선생님 거 들으면 어떨까요? 그런데 이건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저는 조금 고민을 좀 해보라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강의를 들은 선생님한테 문제풀이를 듣는 게 좀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그걸 이제 한번 들어보고 나 저 선생님한테 듣고 싶다는 강한 어떤 확신이 있으면 들어도 되는데 아무래도 기본 정리를 같이 한 선생님 거를 듣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기본 정리의 내용과 그 문제가 연계되면서 수업이 그냥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백제 지역이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서 같이 공무원 준비하는 친구와 다녀왔는데 백제 문화재가 나올 가능성이 높을까요? 높은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해커스 문제에서도 이걸 출제를 했는데 백제 역사 유적 지구를 바로 지정이 되자마자 제가 출제를 했었는데 공부를 좀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백제 역사 유적 지구는. 근데 백제 역사 유적 지구가 세 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공주, 부여, 그 다음에 익산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는데 그거를 다 정리를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연도수가 외워지지 않는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다 안 외워집니다. 다 안 외워집니다. 연도수를 매핑을 하면서 외우면 좀 수월하죠. 인과관계를 맞춰가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저께 특강했던 뭐 통리기무하문이 1883년에 80년에 만들어지고 뭐 수신사가 영선사가 언제 가고 뭐 이렇게 해서 매핑을 하면 좀 아무래도 연도수를 암기하는데 좀 수월해집니다. 선생님의 찰진 욕이 없이 수업을 들으니 어색합니다. 7급 한국사는 좀 7급 강의를 제가 찍어서 올린 게 있는데 전용으로 좀 그 강의를 들으면서 7급에서 뭐가 강조를 하고 있는지를 좀 들어보셔야 돼요. 그럼 뭐 지금 이렇게 여기서 설명할 부분은 아닙니다. 너무 얘기할 것들이 많으니까. 항상 선사 중세까지만 열심히 하다가 짐 빠져서 근현대사 부분이 되면 집중력이 흐려지고 정리가 잘 안 되는데 저만 이런가요? 많이들 이러시죠. 근데 많이들 이러시는데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2회독 정도를 그러니까 1회독을 하고 2회독을 만약에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 그러면 근현대사부터 정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아예. 그러니까 2회독 할 때 선사시대부터 뭐하러 가요? 그냥 거꾸로 가는 거예요. 한번 회독이 됐으니까. 근현대사부터 이렇게 가면서 정리를 하는 거죠. 7급 문제를 보다가 9급 문제를 보니 쉽던데 이거는 조금 좀 달라요. 문제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건데 7급 같은 경우는 좀 한자식으로 어휘들이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자식 어휘가 약하신 분들은 좀 느낌에 어렵다 뭐 이런 걸 느끼는 거지 실질적으로 개념 자체가 7급이 뭐 어렵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2015년 교재가 있으면 2015년 교재를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슬럼프 오시는 분들은 공부를 중단하시고 어디 여행을 좀 가세요. 이건 제가 공부할 때 했던 방법입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최대한 안 쓰는 여행을 다니세요. 그게 제일 좋은 게 제가 뭐라고 그랬죠? 궁을 가는 겁니다. 서울에 경복궁이나 창경궁이나 덕수궁이나 요즘 같을 때 가잖아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추워서. 그러면 이어폰 같은 걸 꽂고요. 쭉 거니는 거예요. 되게 좋습니다. 경치가. 되게 좋아요.
경복궁이나 덕수궁 이런 데 가면 되게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힐링을 하는 방법은 절대로 술을 마시거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가중시킵니다. 그래서 본인의 힐링 방법은 저는 좀 여행을 다니라는 쪽입니다. 그리고 최대한 돈을 안 들이고 하는 여행을 저는 선호합니다. 뭐 어디 뭐 여행을 돈을 제가 매번 얘기하는 거죠. 돈을 많이 들여서 음식을 맛있게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머님의 음식을 좋아하는 거는 별로 돈이 안 들어갔는데 맛있어서 그런 겁니다. 응? 뭐 전문 프랑스 식당에 가서 몇십만 원짜리를 먹었는데 맛있더라. 그건 다 맛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돈을 받으면. 그러니까 여행도 돈을 적게 들여서 가는 게 좋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건 궁입니다. 궁. 그리고 조금 경제적으로 뭐 이렇게 좀 괜찮으신 분들이 있으면 사찰 좋습니다. 절을 가시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저는 크리스찬인데요.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정말 그런 거 얘기하면 정말 수준 이하입니다. 크리스찬은 절에 못 갑니까? 거기서 뭐 불당해서 예배드리라는 겁니까? 그냥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쭉 산책할 수 있는 거죠. 저는 무슬림입니다. 자, 일단 요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하고요. 좀 현장에서 좀 질문들이 좀 와서 이렇게 좀 대화를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지금 뭐 모니터 상태도 그렇고 좀 그렇네요. 일단 여기서 좀 1부는 좀 마무리를 하고 본격적인 얘기들은 좀 기출 문제를 풀면서 2부에서 기출 문제를 풀면서 작년 국가직 기출 문제입니다. 풀면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 있죠. 딱딱하게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고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고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공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해공텔 2부 진행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고해드렸던 대로 2부에서는 지금 이제 가장 근접해 있는 국가직 시험, 이 국가직 시험을 대비해서 2015년에 구급 국가직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었는지를 좀 한번 토크 형식으로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내용들을 가지고 설명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그냥 재밌게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진행을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지금 현장 수험생들, 이 수강생들은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문제 1번인데요. 고려 사회의 모습으로 옳지 않은 걸 찾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국가직 1번 문제로 나온 건데, 자, 일단 밑에를 한번 볼게요. 1번은 볼게요. 천민 출신인 이민이 무신 정권의 최고 권력자가 되었다. 이 이민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한 번이라도 들어봤으면 이 선지는 고를 수 있는 선지죠. 제가 수업하면서 이민이 어떤 사람인지 얘기해줬죠. 이 사람이 힘이 장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쟁터에서 적군을 어떻게 죽였다고 해요. 멱살 이렇게 딱 잡으면 다리를 딱 치면 다리가 올라온답니다. 유명한 얘기입니다. 딱 치면 탁 치면 다리가 올라오면 다리를 잡는답니다. 허리를 꺾여 죽인답니다. 이민이가 그 정도로 이렇게 힘이 장사였던 사람인데 천민 출신으로서 무신 정권의 최고 권력자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무신 정병 공부할 때 지배자들의 어떤 이 이름 이런 것들은 잘 외워 놓으셔야죠. 그렇죠? 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복합적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목을 잘 보면 이런 문제가 사실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사료를 주고 포커스를 딱 맞춰 놓고 하는 거는 쉽죠. 근데 그냥 고려 전반적인 사회 모습으로 옳은 것, 아닌 것 이런 문제는 어렵습니다. 밑에 보면 또 뭐 생뚱맞게 이상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외고노비가 재산을 늘려 그 처지가 양인과 유사해질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집권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거는 뭐 노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건 또 향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실질적으로 고려 전반적인 것들에 대한 학습이 다 돼 있는지를 문제 하나를 가지고 물어보는 거죠.
이 문제는 좀 쉬워서 그런데 이런 문제 유형은 어려워요. 4번을 보면 향부곡소를 얼마나 공부를 해놨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이 문제는. 쉽죠. 향부곡소의 백성도 일반 군현민과 동일한 수준의 조세공납역을 부담하였다.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 정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1번 문제는 뭐를 하라는 거야? 향부곡소 잘 공부해 놓으세요. 이 문제예요. 답으로 찾는 문제는 그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진단을 해보시는 거예요. 내가 향부곡소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 기출문제를 풀 때는 그런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문제를 푸는데 주안점을 두는 게 기출문제 풀이 방법이 아니죠. 아, 내가 향부곡소를 정리를 잘 해놨나? 이중석이가 향부곡소의 유래도 얘기해 줬었는데, 그쵸? 향부곡소의 유래가 뭐지? 향부곡소가 맨 처음에 만들어진 시기가 언제야? 신라가 통일하고 나서지. 왜 만들어지지? 아, 그렇지. 반란이 일어난 지역의 사람들을 특별히 관리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를 할 수밖에 없어. 차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반란이 거듭 일어난 사람들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 만들다 보니까 어떤 경우도 발생하냐면 일반 군현이 만약에 반란을 일으키면 뭐로 강등되는 사태도 있어. 향부곡소로 강등될 수도 있고. 그리고 향부곡소로 강등됐다는 거는 국가 입장에서 벌을 주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향부곡소가 말 그대로 국가에 큰 일을 했어. 공헌을 했어. 뭐 외적이 쳐들어왔는데 외적을 막는데 큰 공을 세웠다. 그러면 또 뭐가 돼? 일반 군현으로 승격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접근이 중요한 거네. 향부곡소가 왜 만들어졌는지. 해커스 기본서에 보면 이런 게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냥 향부곡소민이 일반 군현민에 비해 차별을 받았다만 나오지 향부곡소의 실체가 뭔지가 나오지 않는다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정리를 해놓으신 분은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1번 문제는 고려 사회의 전반적인 모습을 묻는 건데 결국 나올 게 나온 거죠. 왜냐하면 향부곡소는 고려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메이저 개념이거든요. 제가 요 근래 기출문제 하면서 그러죠. 너무 어렵게 공부하지 마라. 실제 문제 나오는 거는 쉬운 문제들이 나온다. 근데 선생님들과 함께 풀어보는 실전동형 모의고사나 해커스에서 보는 모의고사는 왜 어렵느냐? 그걸 쉽게 내면 안 되니까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극을 주고 공부를 계속 유도하기 위해서 계속 유도하기 위해서 문제를 어렵게 내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가보면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죠. 쉬울 때는 뭐 한도 끝도 없이 쉽죠.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조선 전기 사림의 향촌을 주도하기 위한 동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뭐 사림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사림에 대해서. 근데 이제 저랑 기출문제를 풀어보신 분들은 매번 제가 수업할 때 얘기하죠. 이렇게 자료가 없이 발문이 나왔는데 발문에 이렇게 시기가 있으면 시대 조건과 부합하느냐가 그 문제를 푸는 열쇠다. 그러니까 사림이 중요한 게 아니고 15, 16세기의 동향으로 옳지 않은 걸 찾으면 돼요. 이해됩니까? 무슨 얘기인지? 밑에 보시면 지금 문제 푸는 게 아니니까요. 밑에 보시면 4번 문제를 한번 보세요. 촌락단위의 동약을 실시하고 문중 중심의 서원과 사후를 많이 세웠던 것은 조선 후기 때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제가 수업하면서 어떻게 얘기해 줬던 거죠? 조선 후기 때 뭐가 발생해요? 향전이 발생하죠. 향촌 지배권 쟁탈전이 일어나잖아요. 누구하고 누가 싸워요? 기존의 제지사족들과 새롭게 성장했던 요호부민, 분홍층들의 싸움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 싸움에서 결과적으로 누가 승리를 해요? 신향이라고 일컬어지는 분홍층이 승리를 하죠. 근데 이게 승리했던 요인은 수령과 향리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분홍층이 관건과 결탁하여 향전을 승리하였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분홍층이 관건과 결탁하여 향전에서 승리한 이후 사족들은 어떻게 됐어? 영향력이 약화되죠. 그래서 사족들은 자신의 영향력 약화를 만회하기 위한 몸부림을 치기 시작하는데 그 몸부림의 과정이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향소에서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향약에서의 영향력도 약화될 거 아니야? 힘이 약화되니까. 그러니까 촌락 중심의 뭐로? 동약을 실시해서 향촌, 군현 단위로 운영되는 향약은 이미 포기를 하고 촌락 단위로 뭐를 만들어서? 동약을 만들어서 그 마을 사람들만이 그 상황에서라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었던 거지. 그리고 문중 중심의 서원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몸부림이죠. 자기가 몰락했는데 분홍층보다 자기가 나은 게 뭐야? 가문 아니야? 그러니까 이 가문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야. 이런 걸 만들어서. 우리는 너희랑 근본이 달라. 우리 고조부가 누구였는지 알아? 뭐 이런 거잖아요. 우리 할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내가 왕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아? 제가 수업하면서 얘기하는 제가 가장 싫어하는 부류의 인간들이에요.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너 내가 옛날에 이랬던 사람이야. 그 얘기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 얘기죠. 그 얘기 아니에요? 제가 수업하면서 맨날 얘기하는 안쓰러운 몸부림이죠. 이런 게 안쓰러워요. 그러니까 저를 안쓰럽게 만드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만났는데 아유 이중석이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얘기해서 이제 술을 한잔 마시고 있는데 자기가 옛날에 뭐 했던 사람인지를 나한테 계속 주지시키는 사람. 그런 사람은 내 인생에서 두 번 만나지를 못하는 사람이야. 나랑 절대로 내가 두 번을 만나지 않지. 자기가 옛날에 어떤 일을 했는지를 나한테 주지시키는 사람. 지금 일을 얘기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해보자라고 나한테 미래를 제시하지 않는 사람. 과거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조선 후기 때 사족들이 뭘 만드는 것? 문중 중심의 서원을 만들고 사후를 만들고 족보를 편찬하고 그 다음에 동성촌락을 만들어서 족적 결합을 하고 그 사람의 얘기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후진 사람의 표본이죠. 정리를 해보면 문제 유형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료가 없어요. 그쵸? 발문만 나오고 발문 밑에 뭐가 나와? 선지가 나오는데 영어 선생님들이 이런 유형 설명 잘하죠. 발문이 나오고 자료가 안 나와. 선지가 나오는데 발문에 시기가 들어있어. 그러면 이거는 거의 90%는 시기 일치 불일치 문제. 알겠어? 이해돼요? 영어 선생님 얘기대로 하면 일치 불일치를 찾는 거야. 그러니까 15, 16세기에 불일치하는 거 찾으라는 거야. 옳지 않은 거니까. 역사는 무엇의 학문이야? 시간의 학문이야. 그러니까 20문제 중에서 16문제는 뭘 묻는 거야? 시간을 묻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넘어가 봅니다. 과전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뭐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문제가 너무 쉬운 거라서. 과전법은 토지제도죠. 우리가 이제 토지제도를 저랑 수업하면서 정말 맨 처음에는 막 당황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죠. 뭐 수조권에 대한 개념도 모르고 과전에 대한 개념도 모르고 민전과 사전, 뭐 공전, 뭐 전혀 개념이 안 잡혀 있으니까 처음에 토지제도를 들을 때는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근데 이 토지제도는 어떻게 보면 국사에서 얘기하는 좀 수학 같은 개념이 딱 정립이 되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맞출 수 있는, 그러니까 암기가 필요하지 않은, 그러니까 토지제도, 수치제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바로 그런 이유죠. 이건 한번 딱 정립이 되면 문제 유형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절대로 틀리지 않아요. 토지제도, 수치제도 같은 건. 그래서 토지제도, 수치제도 같은 경우는 제가 수업 시간에 정말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얘기를 해주죠. 아마 고대서부터 토지제도만 따지면 한 6, 7시간을 토지제도만 할걸요. 제 기본 강의에서. 그리고 수치체제는 조선 후기에 집중되면서 그것도 한 4시간, 5시간을 아마 수치제도만 할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왜 그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냐면 한번 나오면, 한번 머릿속에 들어가면 까먹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구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말도 안 되는 문제거든요. 과전법과 변화에 대해서 찾으려는데 2번 보세요. 공음전이 나오면 무조건 탈락이에요. 이거는 시대가 불일치한 거예요. 과전법은 1391년 공양왕 때 지급된 건데 공음전은 언제 있었던 거야? 고려시대 때 있었던 거 아니에요? 문종 때 경전전식과 지급되면서 만들어졌던 토지죠. 그냥 이런 거 자체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쉽게 풀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 이제 이 문제는 과전법을 정리해 놓으신 분들에 한해서 쉽다는 거예요. 1번에 보면 수신전 휴량전, 3번에 보면 세조 때 직전법으로 바꾸었고, 4번에 보면 성종 때는 관수관급제로 바꿨다. 이거는 완전히 조선의 토지에도 메이저 개념만 다 물어본 거죠. 과전법, 직전법, 관수관급제, 직전법 폐지. 이거는 뭐 세부 내용도 아니고 그냥 완전 메이저 개념을 물어본 거니까 그 중간에 더군다나 또 공음전을 박아놓고 틀린 걸 찾으세요. 김구, 안창호, 여운형, 이순신, 시대가 다른 사람은 이런 문제는 이런 문제 아니에요?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는 뭐 강감찬이 여자냐 남자냐? 남자입니다. 맞았습니다. 그런 문제죠. 공부만 해놓으면. 4번인데요. 선생님들이 많이 이 국가직 4번 문제를 가지고 시중에 이 한국사 선생님들이 많이 설명을 하나 봅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다음 동학농민운동과 관련된 연표인데 가라식에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은 이렇게 해놓고 최재우의 동학창시 3례 집회 교조 신원운동이죠. 고부관화 습격 전주성 점령 우금치 전투 이렇게 해놨어요. 제가 아까 전에 제 매핑 수업의 강점은 근현대사 쪽이 더 강하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거는 제 동학농민운동 수업을 들으면 이거는 아주 최저의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동학농민운동 문제를 내는데 이것처럼 쉽게 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막 조합해서 그냥 암기하시는 분들은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가. 왜냐면 매핑이 돼 있는 분들은 이게 연표 매핑이니까 그냥 그대로 이렇게 스토리와 플롯을 연결해서 가시는 거거든요. 동학 창시됐어? 황토현 전투. 황토현 전투가 일로 가야 되지 않아? 그렇죠? 이게 동학 농민이 일어나고 나서 제일 먼저 일어나는 거니까. 그렇죠? 고부관화 습격 다음에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청일전쟁이 발발했어. 청일전쟁은 어디로 가야 돼? 이쪽으로 가야 되지 않아? 그렇죠? 이거는 뭐 매핑이죠. 매핑. 남북적 군의 논산직결. 남북적 군의 농산직결도 나로 가야죠. 그렇죠? 라 일본군의 경복궁 점 이게 정답이네 뭐. 일본군이 경복궁 왜 점령한 거야? 청일전쟁 일으키려고. 그죠? 그래서 청일전쟁 일어나죠? 정리를 동학뿐만이 아니고 얼굴을 좀 봐주세요. 동학뿐만이 아니고 근대사 문제는 어떻게 정리하는 게 맞아?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게 맞죠. 전 과정을 다. 그래서 뭐 독립협회와 대한제국도 제가 수업 들어가면 1896년부터 또 이렇게 연표 매핑을 하고 그리고 독립협회 내용을 또 정리하고 대한제국을 또 정리하고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는 거죠. 모든 걸 연표 매핑화 시켜서 정리하는 게 근현대사의 특징입니다. 항일 무장독립투쟁사 그냥 연표로 정리하는 거예요. 쭉. 1920년 봉오동 전투부터 그러니까 만주 같은 경우는 1920년 봉오동 전투부터 1936년 동북 항일 연군까지 그냥 한 방에 쭉. 그리고 중국 관내의 독립운동 무장투쟁으로 넘어가면 조선의용대 창립서부터 시작해서 한국광복군 조선의용군까지 그냥 쭉. 그렇게 해서 그냥 쭉쭉 정리해서 끝내버리는 겁니다. 연표로. 그러니까 당연히 연표로 정리하면서 흐름을 잡으면 이런 문제는 그냥 보너스 문제죠. 갖다가 껴놓는 거니까. 이런 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런 문제예요. 고등학교 때로 얘기하면 제 친구 중에 고등학교 시험을 볼 때 영어 본문을 다 외우는 사람이 있었어요. 영어 본문을 다 외워요. 그런 애들한테 전치사 문제를 내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전치사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이런 거 물어보면 그럼 보너스 문제죠. 본문을 다 외우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예요. 연표 매핑을 해놓으면 이런 것들은 그냥 보너스죠. 그냥 쭉 읽다 보면 답이 나오는 거야. 아무 고민도 안 하고. 공부 방법이 잘 돼 있어야 돼요. 근현대사는. 그래서 이거는 넘어갈 겁니다. 5번은. 이 문제인데요. 이 문제가 이제 출제되자마자 논란이 됐던 문제죠. 밑줄 친 이 시대의 사회 모습으로 옳은 걸 찾아라 그랬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이 시대의 황해도 봉산 지탄리 평양 남경 유적이 나왔어요. 읽어볼 것도 없어. 신석기 시대야. 탄화된 좁쌀이 발견된. 쭉 보니까 신석기 시대인데 위에 보면 밑줄 친 이 시대의 사회 모습으로 옳은 걸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신석기 찾는 건데 뭐 찾는 거예요? 신석기 찾는 거예요. 저랑 처음 만나서 배운 게 이거죠. 유물론적 사관을 통해 바라보는 선사시대. 무슨 사관을 통해? 그걸 제가 이제 접근법이라고 해서 제가 첫 시간에 보통 소개를 시켜드리죠. 생산물의 분배 과정에서 사유재산이 등장한 건 언제예요? 청동기, 탈락이야. 그쵸? 마을 주변에 방어시설이 생겼대. 방어는 전쟁이 일어나면 생기죠. 이것도 무슨 시대야? 청동기, 탈락이야. 흑요석? 뭔 석? 장난하고 있어. 씨. 넘어가. 4번. 집자리는 주거용 외에 창고, 작업장, 집회소, 공공의식 장소 등도 확인되었다. 이게 청동기죠. 왜냐하면 신석기 때 집자리터는 주거용 이외에 주거용만 있는 거지. 그럼 이게 답이네.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라고 그래서 소거해서 푸는 거지. 대화하지 말고. 왜 중석이는 흑요석을 가르쳐주지 않았을까? 이걸 누가 가르쳐? 이걸 가르쳐주는 한국사 선생님이 있나? 있으면 가르쳐준 사람은 대단한 거야. 내가 볼 때. 무슨 뭐 이렇게 무당인 거지. 신이 내린 거야 이거는. 어떻게 한국사 선생님이 흑요석을 가르쳐줄 수 있어? 1권은 볼게요. 흑요석의 출토 사례로 보아 원거리 교류나 교역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걸 읽고 무조건 틀렸다고 그랬을 거야. 왜냐면 신석기 때 무슨 원거리 교역이야 이랬을 테니까. 근데 흑요석이 어디서 발견되냐면 우리나라 남부지역에서 발견돼요. 근데 이 남부지역에서 발견되는 흑요석이 일본 거야. 그리고 우리나라 강원도 일대에서 또 흑요석이 발견되거든요. 그거는 또 백두산 거야. 그러면 이동을 했단 얘기 아니야. 왜 일본에 있는 흑요석이 우리나라 남부지방에서 발견되겠어? 왜 백두산에 있는 흑요석이 강원도 지역에서 발견되겠어? 어떻게 보면 백두산에 있는 흑요석이 강원도에서 발견된 게 더 원거리야.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거는 다시 한번 볼게요. 작년 국가직 문제에서 만점 방지용 문제로 출제됐다고 하는 거거든요. 뭐 방지용 문제? 근데 이게 어떻게 만점 방지용 문제냔 말이야. 이거는 문제풀이 과정에서 속어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학습하지 않으신 분들이에요. 이거는 그냥 다 청동기로 떨어지잖아. 그럼 불일치한 게 한 개밖에 없잖아. 근데 흑요석을 안 배웠잖아. 그럼 이게 답이야. 중요한 건 흑요석을 안 배웠잖아. 근데 옳은 거 찾으래잖아. 그렇죠? 옳은 거 찾으래잖아. 근데 안 배웠잖아. 이건 틀리잖아. 다 청동기니까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그랬죠. 왕도 보면 왕들 이상한 왕들 막 외우잖아. 막 실성왕 이런 왕들. 공무원 보니까 막 그런 왕들 막 외우던데 그렇게 외우다가 실성하는 거야. 알겠어? 답이 돼 안 돼? 그걸 외워서 답이 되는 게 아니야. 만약에 고대 삼국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찾아라 그랬어. 근데 1번 광개토 대왕은 예를 들은 거 쉽게 영토를 확장했다. 지증왕은 소로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성왕은 육부를 22부로 개편했다. 4번 실성왕은 뭐 어떻게 했다. 그럼 답은 4번이야. 그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실성왕을 외워져야지 풀 수 있는 게 아니야. 만약에 선지에 나오면 그런 거야 다. 이거는 좀 문제풀이 과정에서
연습이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 제가 얘기하죠. 기본 개념도 매우 중요하지만 기본 개념이 제일 중요해요. 매우 중요하지만 기본 개념만을 가지고 시험을 보는 것은 그건 좀 어려워요. 그리고 문제를 풀면서 좀 어느 정도 문제에 대한 스킬이라든지 요령들이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한국사는 좀 덜한 케이스예요. 어학이 제일 그렇죠. 어학이 오히려 스킬이 더 많아요. 국어나 영어 쪽이 오히려 스킬이 더 강조되는 거예요. 한국사는 그래도 점잖은 과목이에요. 스킬보다는 뭐에 주력하는 과목이에요? 암기나 개념에 주력하는 과목이니까. 근데 영어나 국어는 더 그렇다는 얘기예요. 문제를 풀어보면서 스킬을 익혀야지 그냥 영어 공부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옛날에 어디 광고 선전도 있지 않아요? 뭐 다른 회사지만 뭐 아직도 뭐 토익이 뭔지 알아? 토익은 스킬이야. 그냥 기술이라는 거예요. 기술. 토익 문제를 푸는 거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토익은 기술이다라는 거는.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토익 점수가 올라오는 게 아니라는 거지. 단어, 수거, 문법 이런 거 열심히 공부한다. 독해 한다고 해서 토익 점수가 올라오냐? 아니야. 스킬이 있어야 돼. 어학은 어쩔 수가 없어. 국어도 그래. 물론 정상적인 기본 개념이 어느 정도 쌓여 있는 상태에서 스킬을 얻는 거지. 스킬만을 가지고 승부를 보면 안 되지만 이런 것들도 약간의 뭐만 있으면 스킬이 좀 있으면 시험지와 대화하지 않고 충분히 풀 수 있는데 이거를 다 틀렸더라고. 정말 많이 틀렸어. 제 수업 들은 분들도 많이 틀렸어. 저는 그냥 저는 알죠?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전 진짜 정직한 사람이에요. 안 가르쳐 준 거는 안 가르쳐 줬다고 해요. 저는 이거 안 가르쳐 줬어요. 흑요석을 누가 가르쳐? 저는 안 가르쳤어요. 근데 이거 세 개는요. 정말 제가 열심히 가르쳤어요. 청동기 때의 특징으로. 어느 시대의 특징으로? 그러면 이거는 맞아가지고 와야지. 이걸 틀려가지고 오면 내가 얼마나 속상하겠어. 청동기 때 이 얘기를 얼마나 사유재산 이거 가지고 유물상환을 몇 시간을 해. 진짜 1억이야? 전쟁이 일어난 거 이거 환호 이거 가지고 울산 검단리서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얘기를 많이 해. 이런 걸 틀리면 안 되는 거지. 움집? 그림을 그려줘. 원형, 방형, 장방형 그 밑에다 특징들까지 다 일일이 써줬어. 1억을 틀려오면 어떻게 해? 그 다음에 7번 문제인데요. 자, 이것도 역시 아까 전에 몇 번 유형이랑 비슷해요. 2번 유형과 비슷하죠. 자료 없고 식이 나왔는데 바로 떨어져요. 그럼 이건 뭐라고 그랬지? 일치 불일치 문제지. 조선 전기 나왔어. 중앙 정치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걸 찾으래. 그 불일치 찾으라는 거네. 어느 시기와 15, 16세기와 불일치하는 상황 찾으라는 거 아니야? 이런 황국이 나오면 이런 게 답인 거야. 이건 그냥 바로 떨어지는 거죠. 황국이 어떻게 15, 16세기에 일어나? 이건 숙종 때 일어나는 건데. 이건 17세기 후반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몇 세기 후반? 17세기 후반. 이거는 불일치야 그냥. 이거는 그러니까 개념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것도 실제 고사장에서는 이 문제 방법을 터득해 놓으면 어떻게 할 수 있어?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지. 이 한 문제 가지고. 이러면 이제 영어나 국어를 풀 수 있는 시간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실전 모의고사 때 12분에 끊어드리고 13분에 끊어드리고 이런 연습을 시키는 거야. 근데 이런 거는 그런 연습을 하지 않으면 풀기 어려워. 다 읽을 필요가 없다는 거지 사실은. 물론 공부를 할 때는 읽으면서 해야지. 근데 본인이 이제 체득을 하는 거야. 조선전기 중앙정치대 15, 16 여기다 밑줄 딱 그어놓는 거야 고사장에서. 그리고 딱 보면 붕당정치는 2년간 항쟁된 3, 4년 황국지랄 이렇게 해서 딱 고르는 거야. 이러면 시간을 대폭 줄이는 거지.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이거는 좀 넘길 수 있도록 할게요. 최승로의 시무 28조와 관련된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성종의 업적을 물어보는. 아니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주고 성종을 물어보면 어떻게 해? 공무원 시험에서. 이게 변별력이 있는 거야? 우리를 우롱하는 거지? 거북선을 누가 운용했나요?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야? 1번 강감찬, 2번 을지문덕, 3번 이순신, 4번 권율 이렇게 내는 거 아니야?
이것도 근데 이것도 엄청 틀려. 자 보세요. 우리 수험생들이 얼마나 순수하게 공부하는지 보세요. 진짜 착해요. 얼마나 착한지 알아요? 정말 순수한 거예요. 신라승려 기역 니은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거 찾으래요. 니은은 불교 서적을 폭넓게 이해하고 일심 사상을 바탕으로 여러 종파들의 사상점 와 원효다 막 이러고 푸는 거예요. 고사장에서 이제 좋아서. 니은은 모든 존재의 상호 와 아는 게 나와. 의상이야. 역시 이중석이는 잘 가르쳐 준 거야. 원효 의상을 저 새끼가 되게 오래 했거든. 막 이러면서 이제 고사에서 기쁜 거지. 왜냐면 원효 의상은 많이 배웠으니까. 미륵신앙, 불교의 대중화, 오케이. 기역은 무예가, 오케이. 관음신앙, 아미타신앙, 화엄교, 오케이. 기역은 국왕의 큰 공사를, 이것도 내가 사료를 보면서 알았어. 문무왕과 이 의상은 마니또라고 했어. 뭐 이러면서 이제 오케이. 그러면 다 오케이.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야. 실제 고사에서 이렇게 된다니까. 불교 이론을 공부할 때 신앙 공부를 하나도 안 하는 거야. 화엄 사상이 나오면 무조건 왕권이 강화되는 겁니다. 계열 법화법, 선종 구산 이런 얘기를 왜 그렇게 길게 해줬어? 원효가 언제 미륵신앙을 얘기해? 원효가 미륵신앙을 얘기해? 그걸 가르쳐줬어요 제가? 그냥 그런 거 같아서 본인 생각에? 원효를 가르칠 때 제가 미륵신앙 얘기를 했나요? 제 기억으로는 안 한 것 같은데. 이게 답이야. 그리고 기본적으로 미륵신앙에 대한 거는 제가 뭐 할 때 설명했냐면 뭐 화랑도 할 때도 미륵신앙을 해줘. 향도 할 때도 해주고. 그리고 미륵신앙은 조선 후기 때 이게 미래불이잖아요. 중생을 구제하는. 이게 맞아? 불교의 대중화와 미륵신앙이? 불교의 대중화는 아미타 신앙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연결했다는 거는 아미타 신앙도 모른다는 거네? 이걸 못 찾았다는 얘기는? 이게 지금 인과관계가 맞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 문제인데 이런 데서 이제 똥을 밟잖아요? 저는 이제 제가 좀 천박하게 하면 이건 똥을 밟은 게 아니고 똥을 싼 거죠. 대중목욕탕에서. 저의 표현식으로, 제 표현식으로 하면. 이건 해결이 안 돼. 온탕에다 싼 거거든. 1년 더 공부해야 돼. 이런 문제 틀리면. 자 보세요. 저랑 불교사를 얼마나 오랫동안 공부했어요. 근데 불교사 문제가 나왔잖아. 근데 틀렸어. 해결이 안 된다니까 이런 거는. 제 수험생들이 가장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게 뭔지 알아요? 사상사편이야. 성리학 불교 나오면 안 틀린다는 거야. 제 수험생들의 특징이. 왜? 너무 오래 가르쳐줬거든. 근데 성리학 문제가 나오는데 틀려. 불교 문제가 나오는데 틀려. 그게 똥 싼 거야. 아무도 못 치워. 1년 더 있어야 돼. 물 뺄 때까지 기다려야 돼. 재수야. 이런 거 틀리면. 왜 얘기하냐면 제가 수업 시간에 긴 시간을 해서 얘기했던 거는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알겠습니까? 원효 비교할 수 없는 가치. 내가 학교에서 그날 술 먹고 해장으로 라면 먹은 얘기까지 해가면서 벤츠 광고를 얘기해가면서 비교할 수 없는 가치. 뭐야 원효야? 이러면서 얘기했었어. 원효만 세상에 공무원 한국사에서 원효를 1시간 얘기하는 사람이 어딨어? 근데 틀려. 방법이 없다는 얘기야. 자 봅시다. 자, 왜 이 얘기를 하는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이중석 선생이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했던 것들, 그거는 이제 학습을 하면서 지금 인강을 들으시는 분들 봐야 되는데 학습을 하면서 체크를 잘 해놔야 돼. 그쵸? 얘기가 길어졌던 것들. 왜? 그거는 시험에 당연히 잘 나온다는 얘기지. 그리고 수업 시간에 내가 목소리가 커진다거나 저렇게 오버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갖게 할 정도로 막 소리를 지른다거나 이런 것들은 별표를 잘 달아놓으라는 거야.
저는 얘기하자면 전 교수가 아니에요. 강사지. 강사가 오바를 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야. 교수는 오바를 하지 않아. 알겠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10번 문제인데요. 기억,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래요. 근데 여기 보면 기억은 독립의금부고 니은은 대한광복회래요. 이건 제가 수업할 때도 이렇게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보통 독립의금부를 배우고 대한광복회를 배우죠? 그러면 독립의금부를 배우고 대한광복회를 배우면 꼭 같이 문제에 나와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 줬잖아. 토지조사사업을 배우고 산미증식계획을 배우죠? 그러면 토지조사사업과 산미증식계획을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문제들이? 그런 거죠. 신문 문제가 왜 힘들어? 같이 배우거든. 쭉. 그러니까 머릿속에는 매트릭스가 같이 짜져 있지. 쌓여 있는 거 아니야? 한성순보, 한성주보, 독립신문, 쭉 황성신문 뭐 이렇게 해서 쭉 매트릭스가 같이 쌓여 있지. 근데 그 신문을 비교하려니까 힘든 거 아니야? 60만세 운동 배우고 나서 광주 학생회 운동 배우는 거 아니야? 문제는 60만세 운동과 광주 학생회 운동 구분하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그런 거 아닌가? 그럼 공부할 때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돼? 그거는 금을 정확히 그어놔야지. 차이점을. 60만세 운동과 광주 학생회 운동의 차이점. 독립의금부와 대한광복회의 차이점. 결국 문제는 그렇게 물어보는 거 아니야. 토지조사사업과 산미증식계획의 차이점.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공부가 딱 끝나면 금을 쫙 그어놓고 다시 한번 보는 거야. 분명히 이거 두 개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올 테니까.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답이. 1910년대 국내에서 결성된 조직이다. 이게 답이잖아. 이런 문제를 풀어줘야 되냐고. 수준 이하지. 공화국. 이게 공화국이야? 독립의금부는 아무런 활동이 없는데 복벽주의 하나 때문에 나온다고 하지 않았어? 제가 수업할 때? 이게 장난, 이 크로스돼 있잖아 또. 이게 공화정이고 이게 고종의 비밀 이렇게 크로스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토지조사사업 산미증식계획 물어보면 크로스에서 선지가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봐봐. 기억은 박상진, 니은은 임병찬. 이것도 크로스되어 있는 거잖아. 그렇죠? 오늘은 공부하는 방법을 얘기해드리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 보면 같은 단원에 같이 나와 있는 거는 구분을 할 수 있도록 본인이 노트 필기를 할 때 정확히 금을 그어주고 형광펜으로 금을 그어주고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해. 애국개몽운동을 쭉 배워. 그렇죠? 애국개몽운동 맨 처음에 보안회부터 배워. 헌정연구회, 그 다음에 대한자강회, 대한협회, 신민회 이렇게 배우지. 그럼 이렇게 배워놓으면 안 되지. 각각 단체를 어떻게 해놔야 돼? 선을 정확히 그어놔야 돼. 왜? 문제에 나오면 단체 구분하는 문제가 나올 테니까요. 그런 거죠 당연히. 공부 방법이에요. 토지조사 사업과 산미증식계획을 구분하는 문제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나오는 거죠. 11번 문제인데요. 이 문제가 제가 볼 때는 가장 공무원스러웠던 국가직 문제가 아니었나 싶어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건데 제가 수업 시간에도 엄청 강조했던 건데 작년부터도 계속 강조했던 건데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 수험생이 이걸 읽고 그걸 올려줬던 거예요.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던 게 다 나왔더군요. 유유. 자기는 틀렸다는 거죠? 3번을 좀 보세요. 3번을. 어떤 게 나오는 건지. 자, 통치 지방 행정 조직. 그러니까 통치 체제 이런 거 묻는 거는 암기가 많이 필요하죠. 뭐 신라의 집사부 이하 14부라든지 통일신라의 부서. 뭐 우리가 발해 배울 때 테이블 매핑했던 거. 발해 통치 체제 이런 것들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 어려워요. 3번 볼게요. 오소경을 전략적 요충지에 두고 도덕이 행정을 관할토록 하였다.
도덕이 오소경에 파견된다는 얘기인데 정신 차리란 얘기죠. 도덕은 주에 파견되는 거 아니야? 오소경에 왜 도덕이 파견돼? 이 얘기는 말 그대로 조선시대로 얘기하면 뭐야 어떻게 얘기해야 돼? 전라도에 전라도에 뭐 파견되는 거야? 막 수령이 파견되고 이러는 거 아니야? 관찰사가 파견돼야 되는 곳에?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어떤 분이 승리하는 거야. 꼼꼼하게 암기한 사람들. 도덕이 누군지. 그리고 제 수업할 때 도덕의 변천사도 얘기해줘. 그죠? 맨 처음에 군주에서 총관으로, 총관에서 도덕으로. 이 주 장관의 명칭이 왜 바뀌는지도 얘기해줘. 군사적 기능이 행정적 기능으로 바뀌는 것을 장관의 이름을 통해서도, 지방장관의 이름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 그렇게 수업을 해줬는데 이런 문제를 또 틀리는 거야. 오소경은 수도에 지나친 편제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실질적으로 파견되는 것은 세금을 걷기 위해서 사신이 파견된다라고 했지. 누가? 사신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좋은 문제야. 제가 아까 전에 흑요석 문제 같은 경우는 후진 거야. 이건 좋은 거야. 정확하게 지역적인 개념을 묻고 있잖아. 위에 거는 다 맞는 거예요. 다. 1, 2, 4번은 다 맞는 거고 지금 3번만 틀린 건데 틀린 문항 자체가 선지 자체가 아주 좋다는 얘기야. 이거는 좀 넘기고요. 이것도 뭐 너무 쉬운 거니까. 1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자 빨리 한번 가볼게요. 다음에 자료에 보이는 시기의 경제 활동량. 역시 시기 묻는 거죠. 보니까 경제가 활성화되어 있고 세상이 이렇게 친절하게 비변사 등록이라고 돼 있어. 그럼 설마 고려겠어? 비변사인데? 그리고 배에 물건을 싣고 오가면서 장사는 장사꾼이 막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이거는 상업이 발달했던 조선 후기겠죠. 그러면 조선 후기에 대한 찾는 거야. 세상에 이렇게 사만통 불러주면 어떡해? 이건 고려시대 화폐 아니에요? 사만통보, 해동통보, 활구 이런 것들. 쉽단 말이야. 쉽잖아 문제가. 쫄지 말고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공무원 한국사가 어렵다고? 정말 막 그렇게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야. 친구분 저기 특강 가서 조심하면 어떡해? 참 캐릭터가 특이하신 분이네. 정규 수업도 아니고. 잘 보면 여기 보세요. 잘 보면 이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 제가 왜 이 얘기를 해드리냐면 무슨 얘기가 아니고 왜 이 얘기를 해드리냐면 공무원 한국사가 어려운 거는 맞는데 다 어려운 게 아니고 17, 18문제는 쉽다는 얘기야. 근데 아까 전에 17, 18문제는 쉬운 문제를 내는데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려운 많이 지엽적인 거를 외우려는데 주력하지 말고 메이저 개념을 확실히 잡는데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거야. 원효, 의상 이런데 아까 전에 얘기했던 조선 후기 상업에 대해서 몇 시간을 수업을 해줘요. 이양법을 통해 바라본 근대의 태동 이래가지고 그렇죠? 그때쯤 되면 수험생들이 싫어하는 눈빛이 역력해요. 저 새끼 진도 어떻게 나가려고 저러지? 모내기를 2시간을 하고 있네. 근대사는 안 나가나? 그 시간대가 딱 그 시간대거든. 흥선대원은 언제 나와? 큰일 났다. 올해 안으로 끝나나? 그런데도 주눅들지 않고 계속하죠. 이양법 수업을. 그리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걸 다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렇죠? 왜 조선 후기에 상업이 발달했는지. 공무원 시험 문제였습니다. 내가 아주 좋아하는 스타일이죠.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해. 암기했니? 물어보는 거야. 대한국 국제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거는 대한국 국제가 뭔지 알면 바로 잡을 수 있어. 대한국 국제는 군주의 권한은 무한하다는 거야. 답은 4번이야.
대한국 대항제는 각 조약 체결 국가의 사신을 파견하고 선전 강화 및 재반 조약을 체결한다. 이거는 외우지 않고도 풀 수 있어야 돼. 대한국 국제가 뭔지를 공부한 학생은 바로 나올 수 있어.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런 게 이렇게 쉽게 나올 수도 있지만 어렵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야. 제일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게 다음 중 헌의 6조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이런 거야. 그냥 갑신정변 혁신정강 14조로 볼 수 없는 것은 다음 중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그렇게 조약들 주고 내용 그대로 찾는 게 어렵죠. 왜냐면 조약들을 다 외워야지 풀 수 있다는 거니까. 제가 지금 이 문제를 설명해 주는 거는 1번이 뭔지를 한번 보자는 거야. 내시부를 없애고 그 중에 우수한 인재를 등용한다. 갑신정변 혁신정강 14조의 내용이야. 조세의 부가와 징수 경비의 지출은 모두 탁제하문이 관할한다. 홍범 14조 2차 가보개혁의 내용이야. 직인가는 황제가 정부에 자문하여 그 과반수의 의견에 따라 임명한다. 헌의 6조의 내용이야. 이런 것들이 떠오르지 않으면 이 문제는 맞춰도 맞춘 게 아니야. 문제가 바뀌면 틀릴 테니까. 다음 중 헌의 6조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러면 틀릴 거 아니야. 이 문제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 다음 중 헌의 6조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이러면 답은 몇 번이 돼? 3번이 되는데 헌의 6조를 못 외우면 틀리는 거 아니야? 그나마 대한국 국제니까 쉬워서 맞출 수는 있지만 근대사가 어려운 이유는 조약 때문에 어렵죠. 국권 피탈 과정에서 만들어진 또 많은 그 조약들. 이거는 서비스입니다. 넘어가요. 이건 말도 안 돼. 세상에 이렇게 텀을 주면 어떡해. 6.25 전쟁 발발했는데 서울 수복됐대. 답이 뭔지 알아요? 서울 수복됐대. 가에다 인천 상륙작전 실시됐대. 이게 답이야. 놀랍죠? 인천 상륙작전이 실시돼서 서울이 수복된 거야. 이건 진짜 혼나야지. 혼나야 되는 거야 이런 거는. 넘깁시다. 짜증이 확 나니까. 다음 두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사실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작년 국가직 문제는 근현대사 문제가 총 6문제가 나왔어요. 조선사 문제까지 다 합치면 14문제야. 압도적이죠. 조선사하고 근현대사를 합치면 그러니까 조선사부터 보면 14문제야. 완전히 후반부가 압도적이잖아. 다 그래 근데.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그 토크쇼 할 때 그 얘기하면서 웃은 거야. 선사시대 하다가 죽는 거야. 나오지도 않는. 알았어요? 조선사하고 근현대사 합쳐서 조선사부터 뒤쪽까지 14문제가 나왔어. 20문제. 그럼 어디에서 승부가 나는지 뻔한 거 아니에요. 고종황제가 강제 퇴위되고 일제에 의해서 궁대가 강제 해산됐어. 1907년에 있었던 일이죠. 정민년에. 그러면 이 문제를 바꿔볼게요. 다음 두 사건이 일어난 이후 1907년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만 골라라. 이런 것도 제가 연도수를 외워서 푸는 게 아니고 스토리로 풀어야 된다고 그랬죠. 안중근이 만주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거는 한일합방 직전이에요. 1909년이니까. 그러면 이건 1907년 이후가 맞네요. 니은 민영환이 일제에 대한 저항을 강력하게 표현한 유서를 남기고 자결하였다. 이건 을사늑약 이후죠. 그러면 1907년 이전이니까 이건 답이 될 수가 없네. 디귿 장지연이 시리아 방송대국을 쓴 것도 을사늑약에 대한 몸부림이니까 이것도 답이 될 수가 없어. 리을 이인영을 총대장으로 나왔네. 13도 연합부대 서울 진공작전. 그러면 이 이후에 정미의병이 일어나서 이 정미의병의 총대장이 이인영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정답은 기억과 리을이 정답이야.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쫄지만 않으면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또 까다로운 문제인데 우리나라 농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래요. 볼게요. 농가 집성을 이함이 원해서 들여왔대. 이함이 들여온 건 뭐야? 농상 집요지. 그러니까 이거는 완벽하게 공무원 스타일 문제지. 농사직설이 정답이야. 정초등이 세종의 명을 받아 편찬한 것이다. 맞고. 산림경제는 홍만선이 쓴 거야. 관홍소초는 박지원이 쓴 거야. 박세당은 색경이라는 책을 쓴 거지. 서우수는 해동농서를 쓰고 서유구는 임원경제지라는 책을 조선 후기 때 써. 조선 후기의 농서 잘 외우고 있니? 이런 거 물어보는 거야. 우리나라의 농서. 공무원 스타일이죠. 바꾸면 우리나라 뭐 역법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우리나라 역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렇게 바꾸면 다 문제를 낼 수 있지. 그러니까 결국 책 이름 잘 외워야 되고, 특히 책 이름에서 우리가 가장 당혹스러워하는 게 뭐냐면 실학자들 저서 크로스로 만들 때 실학자의 저서 완벽히 외워놓고, 이게 공부법이야. 아까 전에 우리 일부에서 진행하면서 얘기했을 때 선생님 문화사는 어떻게 공부하나요? 이게 문화사 아니야? 뭐 어떻게 해? 이걸 어떻게 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매핑해? 이건 외우는 거야. 이건 외워야지. 홍만선이 무슨 책을 썼어요? 예, 산림경제를 썼는데요. 왜요? 이렇게 외워야 되는 거야. 이거는 넘기고, 이건 영주에 대해서 묻는 거니까. 이것도 넘길게요. 20번. 20번으로 보겠습니다. 현대사 문제를 좀 보는데. 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세요. 제 수업을 들었다는, 지금 인터넷 강의를 듣는 분들도, 라이브로 듣는 분들도 지금 제 수업을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이 듣고 있는 가정하에 좀 보는 겁니다. 가라는 광복전후 해방전후사 나왔어요. 그렇죠? 현대사 문제에서 가장 액기 쓰는 해방전후사라고 제가 얘기하죠. 해방전후사를 잘 이해하고 있는 게 현대사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현대사 중에서 뭐가 제일 어려워? 해방전후사가 제일 어려운 거야. 복잡하죠. 다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나마 나. 순서 묻는 거니까. 해방전후사 단체나 아니면 그 안에 있는 개념을 물어보면 더럽게 어려워. 순서 묻는 게 그나마 생유야.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건국 강령을 발표했대. 이건 41년에 충칭에서 일어난 거야. 몇 년에? 41년 어디에서 일어난 거야? 충칭에서 일어난 거야. 이승만을 중심으로 독립촉성중앙협의회가 만들어졌어. 이거는 몇 년에 만들어진 거냐면 당연히 해방 이후에 만들어지지. 뭐 이후에? 해방 이후에. 우리가 이거 언제 배워? 해방 이후 남한의 정치 세력 이런 거 할 때 배운 거죠. 다 들어갔어. 재헌국회에서 대한민국의 헌법이 제정 공포됐어. 48년 7월 17일. 그럼 요 사이에 들어가는 걸 찾는 거네. 그쵸? 옳지 않은 것. 좌우합작위원회가 좌우합작 7원칙이 좌우합작위원회의 좌우합작 7원칙이 선포되었다. 이게 순서를 보면 이 좌우합작 7원칙이 좌우합작위원회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46년 5월에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돼. 그러니까 휴회라고도 하는데, 그러자 이승만이가 정읍발언을 하고 이 정읍발언에 의해서 남한 단독정부 수립운동이 일어나면서 이름이 좌우합작이지. 여운형이가. 그쵸? 여운형이가 뭘 만든 거야? 여운형위원회를 만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맞네. 요 사이에. 김구의 3천만 동포에게 의구함도 맞죠.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하기 전에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하기 위해서 했던 거니까. 여운형, 안재영 등을 중심으로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여기다 비추고, 이 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 44년에 만들어졌던 조선건국동맹이 변화되는 건데, 제가 수업할 때 농담으로 했던 거 있죠. 정말 해방 직후다. 내가 2시간 있다가 만들어진다고 그러지 않았어? 기억나는 사람 있을 거야. 조선건국동맹이 해방 이후에 바로 뭘로 바뀌어? 건준으로 바뀌어서 여운형이가 누굴 찾아간다고 그랬지? 총독을 찾아가서 얘기를 해주죠. 망했대 병신아. 집에 가야지. 그러니까 총독이 짐 싸고 있어. 그러면서 총독한테 뭘 받아온다고 그랬지? 치안 유지권과 일부 행정권을 인수받는다고 그랬죠. 내가 볼 때는 이 전으로 가야 돼. 이건 가가 될 수가 없어. 독립촉성중앙협의회보다는 이게 먼저 만들어진 거예요. 이해됩니까? 유엔 총회에서 유엔 감시하에 인구 비례에 의한 남북한 총선거를 진행하자고 했던 건 유엔 총회니까 당연히 이 사이에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세워지는 거니까 총선이 이루어지고. 자, 요렇게 해서 알아봤는데, 자, 얼굴 좀 한번 봐주세요. 자, 오늘 시간에 핵은 뭐냐? 문제를 어렵게 보지 말고 쉽게 보고 쉽게 판단하고 쉽게 생각하면서 그냥 공부하면 된다는 거예요. 쫄지 말고. 너무 부담스러워 한단 말이야. 제가 마지막으로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실제로 현장에서 수업을 하는 강사들은 강사 이기주의가 있어요. 자기 과목을 다 100점을 맞길 바라죠.
근데 제가 얘기하죠. 그건 잘못된 전략이죠. 강사 좋으라고 공부하는 거예요? 합격이 목적 아니에요? 그럼 한국사는 몇 점만 맞아도 보통 합격을 해요. 90점을 맞아도 합격을 해요. 90점을 맞아도 합격을 하는 거예요. 한국사를 90점 맞았는데 영어가 60점 맞아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건 한국사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야. 영어 때문에 떨어진 거지. 한국사를 100점을 못 맞아서 떨어진 게 아니야. 영어를 60점 맞아서 떨어진 거지. 너무 어렵고 너무 지엽적인 거를 공부하려고 너무 시간을 많이 투자한단 말이야. 메이저 개념만 정확히 정리해 놓고 자신감을 갖고 문제풀이 같은 거 하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메꿔 나가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너무 많은 것들을 머릿속에다 넣으려고 하면 과부하가 걸린단 말이야.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박수를 한번 쳐주실래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매핑 한국사 필기 노트 추첨식을 거행을 하고 이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추첨 5분 당첨되시는 분들은 제가 일단 여기다 써놨는데 이 이름이 생략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제가 적어 드릴 거예요. 직접 누구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써놨으니까 요거를 이제 추첨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홍보해야 돼요. 티패스가 나왔어요. 제 티패스가. 이거를 지금 해커스에서 티패스가 있는 선생은 저밖에 없어요. 이 티패스를 추첨을 해서 나눠드릴 수 있도록. 이게 대박인 것 같은데, 그렇죠? 보충 강의 다 빠지고 막 이거 듣고 막 이런 시. 자, 추첨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만 드세요. 나오지 마시고 손만 들고 계시면 됩니다. 행운 번호입니다. 이거 재밌구나. 이걸로 시간을 오래 할 걸. 자, 14번 손 드세요. 박수 쳐주세요. 14번 누구야? 14번. 노트입니다. 노트. 노트 드릴게요. 노트. 자, 그 다음 91번. 91번 없어요? 번호 보세요. 확인하세요. 없으면 넘어갑니다. 90번. 노트입니다. 박수 쳐주세요. 자, 그 다음 빨리 할게요. 이거는 자, 85번. 네, 노트 드릴게요. 이따가 와서 받아가세요. 자, 그 다음 13번. 네, 노트 드릴게요. 노트 있는데 또 받아가시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노트 마지막입니다. 99번. 유현진인데? 99번. 예, 노트 받아가시면 됩니다. 이따가. 자, 그 다음에 티패스입니다. 이거를 원하실 텐데. 티패스. 무제한 강의를 수강할 수 있답니다. 12번입니다. 티패스를 드릴게요. 장난, 금액이 꽤 되지 않나, 이거는? 안 돼? 별로? 자, 70번입니다. 예, 티패스 드립니다. 자, 마지막 한 분 남았습니다. 원래 인생이 그래요. 당첨되는 사람보다 당첨 안 되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자, 73번입니다. 누구세요? 73번. 없어요. 한 번 다시 뽑겠습니다.
102번. 네, 박수 쳐 주십시오. 자, 요렇게 해서 행운 추천까지 마쳤고, 하여튼 오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가시는 길 좀 편히 돌아가시고 다음에 강의실에서 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